여러분, 한겨울만 되면 강꼬치 고기가 땅속으로 꺼지기라도 한 걸까요? 분명히 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뭘 던져도 감감무소식이죠. 많은 분들이 원래 겨울엔 잘 안 물어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만약 강꼬치 고기가 활동을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낚시꾼들조차 놓치고 있는 한겨울 강꼬치 고기 행동의 가장 큰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왜 지금까지 입질 받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강꼬치 고기가 겨울에 정말로 게을러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마 영상이 끝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 낚시꾼들에게 한겨울이라는 단어는 설렘보다는 좌절에 가깝습니다. 특히 강꼬치 고기 낚시에서는요. 겨울엔 수온이 낮아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그래서 먹이 활동을 거의 안 한다. 이게 우리가 수십 년간 들어온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화려한 미끼를 쓰고 더 깊은 곳을 노리고 더 끈질기게 기다리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허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게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무시킬라는 강꼬치 고기가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무시킬라는 우리가 그들의 바뀐 사냥 규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반복해온 비효율적인 낚시, 이제는 끝낼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 한겨울의 진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말하는 한겨울, 즉 근루호지미에는 단순히 날씨가 추운 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속 생태계가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존을 모색하는 극한의 환경을 뜻합니다. 수중 용존 산소량은 최저치로 떨어지고 빛의 투과율도 낮아지며 수온은 거의 0도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강꼬치 고기는 우리가 아는 그 포악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는 전략가로 변신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저수지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음 밑은 고요하고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정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정지된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정지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 강꼬치 고기의 모든 행동 원리는 단 하나, 에너지 보존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얼음 위에서 추위에 떨기만 할 겁니다. 두 번째, 가장 널리 퍼진 미신부터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강꼬치 고기는 겨울에 거의 먹지 않는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꼬치 고기는 겨울에 불필요한 사냥을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먹이를 쫓아 수십 미터를 질주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그 먹이를 통해 얻는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추격전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매복뿐입니다. 마치 잘 훈련된 저격수처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낚시꾼이 옆에서 아무리 현란한 액션을 줘도 강꼬치 고기 입장에서는 저걸 쫓아가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계산이 먼저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낚시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효율성, 그것이 겨울 낚시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냥할까요? 바로 여기서 에너지 보존 구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비밀입니다. 강꼬치 고기는 아무 데서나 멍하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고도 머무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찾아냅니다. 이곳은 주변보다 수온이 미세하게 높거나 용존 산소량이 조금 더 풍부하거나 또는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그런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마치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곳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먹잇감만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심 깊은 곳이나 장애물 주변 같은 교과서적인 포인트를 공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명당은 그런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밋밋한 바닥의 미세한 굴곡, 혹은 얼음 밑에 작은 샘물 주변 같은 곳이 바로 강꼬치고기의 비밀 아지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이 에너지 보존 구역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숨겨진 산소 주머니입니다. 한겨울 얼음 밑은 산소가 부족해지는 질식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속으로 지하수가 솟아나는 작은 샘이나 아주 미약하게나마 계곡물이 유입되는 곳, 또는 수초가 썩어가며 발생하는 가스를 피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닥 지역은 주변보다 용존 산소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강꼬치고기뿐만 아니라 그의 먹잇감이 되는 작은 물고기들도 이 산소 오아시스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군 탐지기에도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낚시꾼들은 얼음의 색깔이나 상태, 혹은 주변 지형을 보고 이런 곳들을 유추해냅니다. 예를 들어 유난히 특정 지역의 얼음이 얇거나 살짝 녹아 있다면 그 아래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첫 번째로 탐색해야 할 특급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에너지 보존 구역은 미세한 수온 차이입니다. 물속 온도가 전체적으로 섭씨 2도에서 4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단 0.5도의 차이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강꼬치고기와 같은 변온 동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미세한 온도 차이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도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주로 검은 바위나 침수된 나무처럼 햇빛을 흡수해 열을 간직하는 구조물 주변, 또는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표층수가 만나는 경계선 같은 곳입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겨울에는 무조건 깊은 곳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햇빛이 잘 드는 오후에 특정 구조물 주변의 얕은 곳 수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강꼬치고기를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깊이가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온도가 열쇠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필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고가의 어군 탐지기나 수중 카메라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온과 수심, 바닥 지형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를 가기 전에 위성 지도를 통해 저수지의 옛 물골 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그곳은 주변보다 깊고 지하수가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얼음의 투명도나 색깔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유난히 검거나 푸른빛을 띠는 얼음은 그 아래 수심이 깊거나 물이 맑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얗고 불투명한 얼음은 눈이 섞여 얼었거나 수심이 얕다는 뜻이죠. 이처럼 얼음 자체가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읽어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바로 소음입니다. 한겨울의 물속은 거의 완벽한 침묵의 세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얼음 위를 쿵쿵 걷는 발소리,
얼음 구멍을 뚫는 드릴 소리는 물고기들에게는 천둥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강꼬치고기는 옆줄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어 물의 미세한 진동을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우리가 포인트에 도착해서 요란하게 준비하는 동안 이미 그 주변의 강꼬치고기들은 수십 미터 밖으로 달아나거나 극도의 경계심을 품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한번 경계심을 품은 강꼬치고기는 그 어떤 미끼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조용한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시끄럽게 공사를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자리를 피하거나 극도로 예민해지겠죠. 물고기도 똑같습니다. 겨울 낚시의 성공은 채비를 물에 넣기 전 포인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8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스텔스 모드입니다. 닌자처럼 혹은 표범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포인트에 접근할 때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살금살금 걷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조과를 결정합니다. 얼음 구멍을 뚫을 때도 전동 드릴보다는 수동 드릴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한 번에 여러 개의 구멍을 시끄럽게 뚫기보다는 하나를 뚫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음 구멍을 뚫는 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뚫어놓은 구멍에 채비를 내릴 때도 풍덩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내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도로 예민해진 강꼬치고기에게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루어의 액션이나 색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음 관리는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겨울에 당신의 가장 좋은 루어는 바로 침묵입니다. 9번째, 이제 미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빠르고 현란한 액션이 왜 실패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강꼬치고기에게 그런 움직임은 그저 쫓아가기 귀찮은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죽음의 연기, 즉 데드 스티킹, 넷 스티킹 기법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미끼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처럼 연출하는 겁니다. 이는 강꼬치고기에게 전혀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먹잇감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마치 부상당해서 바닥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강꼬치고기는 이 저항 없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순식간에 들이마시듯 흡입합니다. 입질이 매우 얕고 예민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0번째, 그렇다면 이 데드 스티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채비를 원하는 수심층까지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분, 2분, 심지어 5분 이상을 가만히 두는 겁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 움직여줘야 입질이 올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죠. 하지만 한겨울에는 그 불안감이 낚시를 망칩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낚싯대를 살짝 들어올려 미끼가 겨우 한 뼘 정도 떠올랐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이 오랫동안 미끼를 주시하고 있던 강꼬치고기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는 반가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갑자기 들리는 작은 소리처럼 이 최소한의 움직임이 폭발적인 입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런 극단적으로 정적인 낚시에 어울리는 미끼는 무엇일까요? 액션이 화려한 미노우나 스프는 오히려 부적합합니다. 이런 미끼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매력이 없기 때문이죠. 대신 가만히 뒤서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력이 있는 실리콘 웜을 작은 지그헤드에 달아 바닥에 세워두는 넷골리그나 다운샷 리그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속의 미세한 대류에도 웜의 꼬리가 살랑거리며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는 살아있는 빙어나 피라미를 이용한 생미끼 낚시도 이 원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끼의 액션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강꼬치고기의 눈앞에서 나는 여기 있소라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번째,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정답은 강꼬치고기가 마음을 열 때까지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한겨울의 강꼬치고기는 극도로 신중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먹잇감을 즉시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한참 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저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자신이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이 관찰의 시간은 수분에서 수십 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낚시꾼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잦은 액션을 주거나 채비를 회수하는 순간 강꼬치고기는 역시 가짜 역군이라며 미련 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루함의 시간이 사실은 강꼬치고기와의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는 시간인 셈입니다. 13번째, 이 지루한 기다림의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그려봅시다. 당신은 조용히 얼음 구멍을 뚫고 생미끼를 단 채비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거치대에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납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주변의 다른 낚시꾼들은 이미 여러 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미세하게 낚싯대 초리대가 까딱하고 움직입니다. 챔질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이것은 강꼬치고기가 미끼 주변을 맴돌며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물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미끼를 입에 넣었다가 아주 살짝 뱉어보는 예비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챔질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초리대가 완전히 휘어지거나 줄이 옆으로 스르륵 끌려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인내의 끝에 비로소 묵직한 손맛이 찾아오는 겁니다. 14번째, 또 다른 중요한 미신을 깨보겠습니다. 겨울에는 크고 화려한 미끼로 어필해야 한다. 이 역시 한여름의 논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겨울의 강꼬치고기는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너무 큰 먹이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더라도 소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이 평소에 쉽게 사냥하던 손바닥 크기의 작은 물고기들이 더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미끼의 크기는 줄이고 색상 역시 금색이나 은색처럼 번쩍이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내추럴한 색상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경계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튀는 것보다 주변에 녹아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어필이 아니라 동화가 한겨울 미끼 선택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그렇다면 냄새, 즉 집어제의 역할은 어떨까요? 차가운 물에서는 냄새 분자의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액체형 집어제를 뿌리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냄새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각은 시각이 제한되는 흐린 물속이나 깊은 수심에서 강꼬치고기가 미끼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냄새를 멀리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끼 자체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웜의 냄새가 나는 오일을 주입하거나 생미끼를 사용할 때 상처를 내어 체액이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꼬치고기가 미끼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마지막으로 공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한 방으로 후각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광역 어필이 아닌 초근 접전에서의 비밀 병기인 셈이죠. 16번째, 입질 시간대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해가 뜨고 지는 피딩 타임에 낚시가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 수온이 가장 안정적이거나 아주 미세하게나마 상승하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의외의 황금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수는 바로 기압입니다. 기압이 낮아지거나 급격하게 변동하는 날, 예를 들어 눈이 오기 직전이나 날이 풀리기 시작할 때 강꼬치고기의 활동성이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압 변화가 물고기의 불에 영향을 주어 움직임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 예보를 확인할 때 온도나 바람뿐만 아니라 기압의 변화 추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7번째,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음 출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첫째, 포인트 선정. 위성 지도와 지형 정보를 활용해 에너지 보존 구역이 될 만한 곳, 즉 물골, 수중샘, 큰 바위나 수몰나무 주변 등을 서너 군데 미리 선정합니다. 둘째, 접근 방법. 현장에 도착하면 소음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접근하고 구멍은 한 번에 다 뚫지 말고 하나씩 신중하게 뚫습니다. 셋째, 채비와 미끼.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내추럴한 색상의 작은 미끼를 준비합니다. 생미끼나 냄새를 첨가한 웜이 좋습니다. 넷째, 운영. 채비를 내린 후에는 최소 5분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주 가끔씩만 미세한 움직임을 연출합니다. 다섯째, 챔질 타이밍. 약한 예신에는 절대 반응하지 말고 낚싯대가 휘어지거나 줄이 끌려가는 확실한 본심까지 기다립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겨울 낚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8번째, 이 모든 전략의 근간에는 심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꼬치고기를 찾아서 잡는 사냥꾼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이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사냥꾼이 아니라 강꼬치고기가 우리 미끼를 사냥하도록 만드는 함정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강꼬치고기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를 찾아내고 그곳에 가장 먹음직스럽고 만만해 보이는 함정 미끼를 설치한 뒤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우리를 초조함과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낚시가 고기를 낚는 행위에서 고기와의 심리게임으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한겨울 낚시에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9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처럼 여러 번의 입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서 단 한 번의 입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낚시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입질을 놓치거나 성급한 챔질로 헛챔질을 하거나 채비가 부실해서 터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낚싯줄의 작은 상처 하나, 무뎌진 바늘 끝 하나가 그날의 유일한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출조 전 채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낚시하는 내내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이 비밀을 알게 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한겨울의 강꼬치고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을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다른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 대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길목에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놓고 기다려줘. 이것이 바로 얼음 및 강꼬치고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순간 얼음판은 더 이상 좌절의 공간이 아니라 지적인 도전을 즐기는 짜릿한 필드가 될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며 무작정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대의 수를 읽는 고도의 전략 게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한겨울 낚시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겨울 강꼬치고기의 가장 큰 비밀은 활동 중단이 아니라 저에너지 매복 전략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굶고 있는 게 아니라 산소와 수온이 최적화된 에너지 보존 구역에 숨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만 노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끄러운 발소리와 현란한 액션은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는 역효과만 냈던 겁니다. 아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액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데드 스티킹과 기나긴 기다림. 이것이 바로 얼음 및 포식자의 코앞에 미끼를 배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다음 낚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겨울 낚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봅시다.